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핫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빌라 같은 소형 주택은 세금을 매길 때 빠집니다. 정부가 규제를 확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경기 일산을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정부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돼 최대 5, 6년까지 사업기간이 단축돼 앞으로 4년간 95만 가구의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부동산 침체 해소를 위해 소형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돼 정책 방향은 올바르지만 당장 효과는 보기 힘들다. 주택시장이 되살아났을 때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반응들이 나왔고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곰곰이 따져봐야겠습니다. 잠시 뒤 여러 정치권 소식 들고 프레스룸 라이브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습격당하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해서 퇴원을 했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경찰이 어제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핵심만 한번 짚어볼까요? 네, 경찰은 피의자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김 씨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변명문을 썼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김 씨의 말 그리고 경찰 발표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변명문은 언제 쓰셨습니까? 범행 전에 쓴 겁니다. 범행 혼자 계획하신 겁니까? 예.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팔면불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 보면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요약하면은 좀 정치를 좀 너무 한쪽에 빠져가지고 이런 짓을 벌였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그건 빠졌습니다. 이 당적이 어디고 왜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신념을 쌓았고 극단화했냐 이거는 좀 빠졌습니다. 사실 이 살인 사건이 있다고 해서 당적 조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근데 먼저 정당을 압수수색한 곳이 경찰입니다. 네.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밝혀야죠. 그걸 왜 안 밝힙니까? 그래서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거고요. 애초에 경찰에서 바로 당일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열상이다. 열상은 끊겼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자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cm 미만이다. 그 이야기도 경찰 통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첫날 바로 공범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수사도 안 하고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공모에 의혹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스스로 저는 의혹을 자초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든가 또는 검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쪽은 일관되게 수사 좀 불신이 좀 계속 남아있는 것 같네요.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경찰은 이제 비공개지만요. 되게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비공개라서 다 신상도 공개 안 했는데 피의자요. 뉴욕타임즈,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요. 김 씨의 이름, 나이, 직업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미국에서는 다 공개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경찰이 뭐 외신한테만 뭐 공개 브리핑을 했다 이럴 수는 없고요. 네. 뭐 뉴욕타임스 자체 어떤 그런 취재를 취재를 했겠죠. 통해서 이런 이름이 나왔을 테고요. 사실 MBN도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나이하고 네. 뭐 실명은 모르겠지만 직업, 우리 직업 다 나왔잖아요. 이미 다 나왔죠. 예. 그래서 제가 뉴욕타임스 봤더니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뭐 직업 알잖아요. 우리 모두 다 부동산 중개인 알고 있고요. 또 나이도 거의 어떤 언론들에서는 뭐 60 몇 세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 씨까지 나왔어요. 이름 두 글자가 안 나온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공개한 것이 그러면 별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지금 이것을 숨길 이유가 없다.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비공개를 한다는 이유를 비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비공개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럼 이유가 있으면 내가 수긍할게요 하고 이유를 듣고 싶은데 그것 자체를 또다시 비공개로 한다면 그러면 점점 더 음모론은 퍼질 것이고 가짜뉴스가 양산될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이 공유만 된다면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다. 경찰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어느 정도 정보를 다 서로 알고 있는데 말만 못하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예. 양지인 변호사님, 일단 얘기도 해볼게요. 경찰이 이제 김 씨가 지난해부터 이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김 씨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행 전부터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해 온 흔적은 있습니다. 뭐 미리 흉기를 구입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덕도에 간 것이 사실은 이제 처음 이제 따라갔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5차례 정도 이제 방문을 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완전 지근거리까지 접근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주변을 배회한 것은 사실 포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행 전날 KTX를 타고 부산으로 올 때 충남 아산역에 차량을 먼저 주차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어쨌든 이러한 범행을 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니까 경찰에 좀 추적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내린 것으로 어허. 지금 드러났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유심칩과 메모리 카드를 아예 제거를 하는 치밀함도 보였고요. 이것을 역 주차장 배수관에 숨기고 본인이 사용하는 따로 이제 사무용 휴대전화가 있는데 그 사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치밀함을 보인 것입니다. 사실 경찰은 뭔가 정신적인 조금 이상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뭐 심리 분석이라든지 진술 분석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김 씨의 사이코패스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 이상이라든지 뭐 기존에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인으로서 정상인으로서 뭐 계획 범죄 저질렀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찰 발표 중에서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셔츠 목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피해가 좀 덜했다, 좀 찔린 게 좀 덜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찰이 사건 발생 즉시 물청소로 현장을 좀 흔적을 지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하는 상황을 보고 이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데크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고 데크 틈새로 피가 흘러내려간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계속 경찰 수사가 좀 석연치 않다 불만이 있는데 이 물청소 얘기까지 왜 했을까요,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보존하는 것은 수사의 첫 번째 단계 아닙니까? 예. 그것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경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사실 뭐 그 당시 경호 요청을 안 하더라도 현장 안전은 경찰의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의심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이 오버해서 이 정권에 과잉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인 건데요. 지금 이런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한 상황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바로 이 총리실을 통하고 대통령실에까지 상황 보고가 됩니다. 우리 지금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헬기 이용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정권 핵심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이 겁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경찰에서 현장에 본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해서 막 흔적도 지우고 수사에 대해서 초반에도 혼선에 해당되는 것들도 막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나 저는 뭐 의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여야가 같이 저는 국정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정당을 압수수색했다는 것도 상당히 사실 문제 있는 행동입니다. 경찰에. 처음에 뭐 사실 경호 얘기로 돌아가면은 민주당 부산 시당 쪽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뭐 사법 경찰로 하면서 좀 지근거리에서 좀 물러서 달라는 경호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네. 어쨌든요, 이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 듣고 네. 이종호 실장님은 어떻게 좀 뭐 반박일까요? 뭐 자, 말씀하실까요? 정청래 최고가 이 그 물청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물청소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당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쪽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장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왜 경찰은 바로 이 현장을 지웠을까요? 저도 사진을 봤더니 우산으로 그것을 전부 다 그 현장을 가려놓고 물로 열심히 경찰이 닦더라고요. 네.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폴리스 라인 딱 치고 사진 찍고 몇 시간 동안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한 모습을 두고 온갖 음모론이 양산이 됐어요. 거꾸로 이것은 경찰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돼서 도리어 도와주려고 이거 모든 것들을 흔적을 지운다라는 식으로 계속 번져나갔거든요. 예. 똑같은 시각으로 보여지고요. 물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유삼영 즉 인재 영입을 한 민주당에서요? 전 총경 이 총경의 이 지금 그 업무하는 지금까지 경력을 보면 프리프를 보면 다 부산이에요. 부산 영도 경찰서장으로 출발해서 부산 경찰청의 뭐 반부패 수사부 지금 총 책임자에 있었어요. 현장에 이런 있었죠? 사람이 그러면 차라리 유삼영 총경이 그 당시에 막 이렇게 그 뭐 이야기하고 하는 사진들도 많아요. 유상현 총경이 그럼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게요. 그 즉시 아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있었던 부산 밑에 부하라고 하면 뭐지만 동료들이 함께 있었던 장면에서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라고 왜냐하면 예. 당쪽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유상명 총경이 꽤 오랫동안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문제 제기 전혀 없었거든요. 도리어 그 대목을 또 이쪽에서는 이 의혹이다. 유상명 총경이 지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느 쪽이든 지금 전 못 믿겠다. 뭐 지금 그 지적도 이 지적도 못 믿겠다. 경찰이 더 뚜렷하고 더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미진하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 사실관계 하나 확인을 드리면요. 예. 현장에서 유삼영 총경 지휘를 안 받죠. 그 경찰들이 아니, 퇴직한 지휘라고 분인데. 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예, 전직 그리고, 동료? 유삼영 이야기가 총경이 있다는 했던 이 활약들이 나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응급처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위해를 가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현장 이재명 대표 주위를 둘러싼 현장 조치는 그 당시에 유삼영 총경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다만 화면 뒤쪽에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아시겠지만은 퇴직한 상태에서 현직 경찰이 아닌 상황에서 현장의 증거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은 사실은 맞진 않죠. 어쨌든 간에 이 상황들은 제가 봤을 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행정적이라든가 치안을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을 더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여야 진보 보수를 막느라고 똑같이 저는 네. 동의 인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해볼게요. 장 기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는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 대표의 사당화 논란,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냐, 뭐 이런 논란이 다시금 좀 커져가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 성희롱 논란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에게 현근택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물어봤고 정성호 의원이 답을 하는 이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파문이 일게 된 겁니다. 예. 왜 당내 직책이 없는 물론 뭐 친명계 좌장이고 사선 중진이지만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에게 왜 이재명 대표가 징계 수위를 물어보느냐 이런 논란이 일었죠. 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의원 한 사람에게만 질문한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해석하는 목소리는 분분합니다. 그 사적인 관계에서 후보자나 당원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논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컷오프 얘기도 나오죠. 예, 완전 사당화되지 않은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사당화의 완전 그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뭐 중진 의원 한 분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요. 이 징계 수위는 윤리감찰단에서 판단하고 최고에서 결론을 낼 겁니다. 다른 악의 없이 정성호 의원의 그런 의견을 구하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당에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뭐 공적 채널을 통해서 결정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물밑 조율 내지는 비공식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다양한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이제 비명계에서는 이재명의 사당화 증거 아니냐. 친명계에서는 아니 의견 수렴도 대표가 못하냐 이 정도도 못하냐 이런 얘기인데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정치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저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정당이든 어떤 개인의 조직이든 간에 의견을 묻고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합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사회 자체가 건조해서 돌아가지 않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게 법만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행과 관습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존재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물어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정성호 의원이 주요 당직을 맡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의 핸드폰이 왜 저렇게 기자들에게 노출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은 지금 시기면은 뭐 공관위원장이라든가 또는 검증위원장, 사무총장, 공천 관련 주요 직무를 하는 분들의 핸드폰이 이 카메라 기자들의 가장 초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런 부분에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의아하네요. 네. 어떤 점에서 의아하십니까? 그럼 어떤 뭐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정성호 의원의 핸드폰이 왜 노출됐느냐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윤영찬 의원에게 보여주려고 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참 알겠습니다. 이상한 추측이 됩니다. 예,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지도부는 뭐 다양한 의뢰 수렴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 징계엔 영향이 미치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수습도 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말처럼 이제 의견 수렴 차원으로 보면 될까요? 뭐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자, 당원의 징계 여부는 의견 수렴이나 인간관계나 물밑 조율이란 말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은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정당이라는 게 만약에 정당 내부에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당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에 지금까지 숱한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에 윤리감찰단이 만들어지고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인 기구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공천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직 자격 정지면 이게 공천에 문제가 된다. 아니면 강력 공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서로 내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윤리감찰단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윤리심판원 또는 윤리감찰단이 상당히 편파적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이 의원 시절에 땡땡땡 발언했을 때 그거 아직까지도 결론 안 났어요. 여성 의원들이, 여성 보좌관들이 민주당 내에서 다 목소리 높여서 징계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그거 회부 안 했어요. 현직 의원일 때는. 그런데 암컷 발언하자마자 바로 6개월 징계를 내려요. 근데 그때는 저기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든요. 피선거권 박탈됐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이, 윤리감찰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와중에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대표가 이미 다 결정을 한 다음에 형식적으로 맡기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천 직전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노정이 된다면 당연히 공천은 이게 투명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로 받던 체리따봉.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를 쳐내는 문제들, 그다음에 우리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못하는 과정들, 안철수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그때는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가 뭐 그런 질문도 좀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종건 실장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논란을 좀 의식해서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어떤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 뭐 대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엄중 경고 어떨까요?라고 했는데 뭐 더 이상의 수위가 나올까요? 공천 이제 시즌인데. 그러게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어쨌든 그 발언에 준해서 상식적으로 윤리감찰단이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그야말로 강력 경고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다 조율된 대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유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나요? 왜냐하면 정성원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아유 부산시 의료진에 감사부터 표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하셨어요. 어제 또 메시지 나왔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또 야 이거보다는 그럼 더 좀 다른 식의 좀 더 뭐 사과라든지 이런 발언이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유 이것도 정성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문자는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뒷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박지원 부원장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부적절하다, 오픈되는 게 동의하고요. 다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평론가님 지적하신 분 것처럼 이게 윤리심판원의 징계라는 것은 당내 사법기구처럼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론에 의해 가지고 또 역으로 더 과도하게 또 징계가 나오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자에도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여론에도 연연하지 말고 실제로 사실관계의 규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기서 가장 좀 뭐랄까요, 이 상황이 좀 애매한 분이 사실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부원장. 사실 근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박진영 부원장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현근택 위원장이. 어떻습니까? 당사자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잤느냐라든가 이런 과도한 발언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부분이 지금 민주당 당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도 윤리감찰단에 와서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출마가 어려울 정도의 그 징계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경기 성남 중원으로 출마가 예정돼 있고 유력하다고 사실 보도들도 많이 관측이 나왔었는데 본인은 굉장히 이제 거의 총선 앞두고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합니까? 초조하죠. 초조한데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화되고 이렇게 되다면은 지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여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민주당도 내로남불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실제로 민주당이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50보 100보를 다르게 봐달라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바이든 날리면 미국 의회라든가 대한민국 국회를 가지고 이 땡땡 저 땡땡 했는 대통령이 계시는 나라에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는 늘 그 기준을 저는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점이 지금 현근택 부원장의 이 대상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 대상이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처음에 발언을 들었을 때 너네 지금 감기도 같이 걸리는 사이냐 이렇게 했을 때 말이 지나치다라고 분명히 당사자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함께 사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대상이 그렇게 느꼈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그 발언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 당대표는 형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욕설을 하는 그 기준으로 지금까지 그러면 이 당대표의 이 당의 그런 기준을 삼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발언이 저는 그래서 이 발언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박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의 발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으려면 말씀하셨듯이 그 발언이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자. 이 정도였던 평론이 걸맞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적 영역의 행동과 공적 영역의 행동 어느 것이 더 깊숙하고 깊이 있는 논쟁을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당연히 공적 영역이죠.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 멘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끝까지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 이런 가운데요. 어제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소속이던 윤영찬 의원이 기자회견 30분 전, 탈당 기자회견 30분 전에 갑자기 돌연 민주당 잔류를 밝혔거든요. 저희가 어제 잠시 다루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현근택 부위원장하고 이 지역구 출마 예상 지역과 같아서 뭐 시점 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정리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은 어제 탈당을 선언을 했죠.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 30분 전에 돌연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이 친명계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 당이 윤리감찰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인데요. 기자회견 30분 전에 윤 의원이 본인의 이제 SNS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이 선산을 지키는 구분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본인들도 이 간단하게 입장을 전해 들은 바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잔류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현근택 부원장과 관련된 성희롱 의혹이 전날 불거졌고 그러자 이제 이 대표가 갑자기 이제 윤리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잔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원칙과 상식 어제 탈당한 조홍천 의원이 윤영찬 의원 민주당 잔류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 한번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윤영찬 의원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 3일 전부터요? 네네네. 잔류냐 신당이냐 이제 고민할 마지막 상황까지 왔다. 예. 그럼 뭔 소리야? 지금 우린 옛날에 동원결의를 다 했는데. 잔류냐 신당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 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우리처럼 혁명가는 못 되는 모양이다. 뭐가 그렇게 밟히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고민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즉시 소환해가지고 지금 뭔 소리냐 라고 했고 그런 거를 엄청나게 했고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세입자가 난리치면서 퇴거 불응한다고 집주인이 나가야 되냐. 뭐 이래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냐는 걸 가지고 이제 뭐 갑론을박을 하고 그걸 한 2, 3일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총선 지나고 나면은 비명들도 뭐 충분히 자유로워질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또 비명들의 승산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왜 집주인인데 왜 나가냐. 조홍천 의원 얘기 들어보면 2, 3일 전부터 윤 의원이 좀 흔들렸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윤영찬 의원이 사실 그 어제 그 탈당 기자회견했던 국회 소통관까지 직접 사실 잡아놨는데 본인이 등장을 안 했어요, 사실. 박지원 부원장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들은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정황적 추론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근택 그 후보에 관한 이야기가 또 다른 후보, 그 지역구의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같은 당원들이고 하니까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 며칠 좀 된 얘기라 퍼져나갔을 수도 그렇죠. 있죠. 12월 중순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그 퍼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뭐 저는 좀 짐작도 해보고요. 조홍천 의원이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 그 기회주의적 정치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배신하는 행동 아닌가요? 저는 뭐 참 이렇게 꼭 국회의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국회의원의 문제를 떠나서 공적 영역에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의 처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또 이런 메시지도 남겼어요. 나는 신당에 하는 문제의식을 100% 동의한다. 정신에 동의한다. 신당의 정신에 동의하면 신당으로 가셔야죠. 근데 왜 민주당에 남습니까? 국회의원 배치될 가능성이 민주당에서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남는 건가요? 저는 뭐 정치인을 떠나서 공적 사회 영역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처럼 원외 친명 모임이에요. 오늘 윤 의원 출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이종호 실장님, 현 부원장이 현근택 부원장이 혹시 공천 탈락을 해도 친명에서 윤영찬 의원한테 공천을 줄까요?
글쎄요, 친명해서 준다기보다는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 공천에 대한 어떤 경선을 할 테고 경선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전략공천으로 내리꽂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경선에서 과연 또 다른 어떤 친명을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양이원영 의원이 이미 뭐 오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식의 목소리를 왜 기자회견을 바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압박,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윤영찬 의원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경선을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자회견에 압박을 한 것이고요. 이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또 박 부원장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그 결정을 했을 때 원칙과 상식과 함께 뭐 어떤 결정을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왔을 때 또 더군다나 어저께 그 발표하는 그 기자회견장을 윤영찬 의원 이름으로 빌렸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뭐 마음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이지도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번 사건 피해자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이번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어제 피해자 A씨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했는데요.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과는 하지만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현근택 부원장의 말과는 달리 피해자는 당시 현 부원장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현근택 부원장은 지난달 경기 성남의 한 술집에서 이 성남 지역 정치인이죠. 이석주 씨 수행비서 A씨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이석주 씨에 대해서는 어제 유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석주 씨는 현 부원장이 진실을 말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을 명명백백하게 언급하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현 부원장은 일단 술을 마셔서 그 기억이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이 피의자 동의 없이 이제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현 부원장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좀 법적으로 보면 부적절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뭐 성희롱 사건이니까 뭐 성비위 사건이라고 하면 이런 성비위 사건에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아무리 합의를 원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찾아가서도 안 되고 아니면 전화를 한다라든지 연락을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 탈당한 얘기 좀 중간중간 했었는데 이 관련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탈당 3인방에 대해서 당내에서 기득권을 그동안 누릴 만큼 누렸던 정치인이다. 이런 비판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안 되겠거든. 탈당하지 말고 은퇴를 해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 공천과 탈당이다라는 날선 비판 친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안민석 의원이 이 탈당 3인방을 갈치 정치한다라고 했는데요. 갈치 정치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갈치 정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갈치 배를 가르면은 그 뱃속에 갈치가 들어있어요. 갈치는 갈치 동료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 정치도 이 당 내부에서 어떤 지도부든 대표든 동료 정치인들을 막 비판하고 욕하면서 자신의 정치인 공간을 넓히는 그런 정치를 갈치 정치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사실 박쥐 정치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좀 비열한 거예요. 갈치가 갈치를 먹는다는 건 사실 좀 처음 들었는데 이것도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당내 분위기 굉장히 격앙됐나 봐요. 그렇죠. 이제 윤영찬 의원 때문에 더 격양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원칙과 상식이라 이야기했지만은 공천과 당선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 당을 탈당할 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면은 본인부터 불출마 선언 정도 하고 그다음에서 뭐 친명계도 불출마하라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또 좀 명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나는 끝까지 공천 줘. 그러면서 한 사람은 탈당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복귀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이 구성원들이 저는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에서도 이걸 좀 냉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자객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이 자객이라는 게 일본 정치에서 나온 나쁜 표현이에요. 이건 경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천을 안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네. 조홍천 의원이든 이원욱 의원이든 김종민 의원이든 경선을 하라라고 하는데 나는 경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나가겠다 이래버리면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선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본선에서 각 당들이 후보들이 본선 선거를 치릅니다. 이게 자객 공천인가요? 아니잖아요. 민주적 절차잖아요. 그걸 안 할 수 없잖아요. 당은 하나의 작은 국가입니다. 당내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하는데 그걸 자객 공천이다 이래 보면은 정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네, 자객이란 말씀은 안 된다. 뭐 경선이다.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당의 어떤 역사를 한번 돌아봅니다. 갈치 정치라고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또 옛날에 갈치 정치를 하셨던 분들을 왜 다 복당을 시키고 전부 다 하나의 어떤 당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요? 탈당을 하는 것, 총선을 앞두고 공천 때문에 탈당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당의 중진 의원들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복당 다 받아줬어요. 지금도 받아줬죠. 최근에 국민의당으로 나간 분들. 그때 당시에 공천 때문에 나간 거 맞죠? 그때 당시에 당대표, 즉 문재인 대표를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복숭아학당이라고 했죠. 최고위에서 맨날 그 노래도 부르고만 해서요. 그분들 지금 다 받아줬잖아요. 그 갈치정치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또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경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된 어떤 이유는 제가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지금의 어떤 분위기 보시죠. 김윤식 전 그 위원장 또는 최성 시장 어떻게 부적격으로 했는지 우리 다 봤습니다. 또 적격을 하는 친명계 의원들, 친명계 그 후보들 다 적격을 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누적돼서 이게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경선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면 당연히 지난번에 나갔던 사람들처럼 또 나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갈치라고 비난하는 것 나중에 또 복당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나 안민석 의원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안민석 의원은 그런 구태 정치인들이 입달당하는 것에 늘 반대해 왔고요. 네. 그 목소리를 또 국민의힘에도 들려줬기 때문에 저는 안민석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일단 탈당 이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내 분위기에 더 이상 숨쉴 공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자,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선언을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낙연 대표가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이후에 탈당을 선언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계속돼 왔는데요. 오늘 오후 2시 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탈당의 변을 전하고 또 양당 독점의 정치구도 타파를 위한 제3지대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급을 드린 것처럼 사실 이 전 대표는 줄곧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직 사퇴와 또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일 이제 회동 자리에서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절 의사를 표하니까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미 탈당을 시사한 바 있고요. 당초 지난주에 거취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바람에 입장 발표의 시기를 조금 늦췄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탈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마디를 했는데 오늘 어떤 평가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곧 탈당할 것 같고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당한 3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는 일단 쉬는 게 좋습니다. 네, 폭주보다는 우선 멈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나 대선 때는 국회의원 탈당이 없습니다. 꼭 총선을 앞두고 유독 탈당이 많아요. 생존형 탈당 뭐 이런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오늘 탈당한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을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반대 방향으로 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최종 목표가 뭘까? 저쪽에 가서 대선 경선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쪽 가서 대선 경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도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죠. 왜냐하면요, 그 이낙연 대표가 탈당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경선에서 다음에서 또 이길 가능성이 없다.
라는 현실적 판단이 저는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탈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청래 최고는 저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요. 2016년에 본인이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근데 탈당하지 않고요. 낙천거사 모임이라고 해서 전국 돌면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저도 2020년에 억울하게 공천에서 떨어졌습니다.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선대위에 제가 대변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상근 부대변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당원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정당에는. 그러나 자신의 영달과 국회의원 그리고 또 대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이재명 대표 좀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왔었고요. 이용훈 실장님, 이런 가운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이요. 이르면 14일입니다. 며칠 뒤에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같은 배를 거의 탈 거다, 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는 원칙과 상식과 함께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원칙과 상식 쪽에서 좀 거리를 두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두 그룹이 함께 하게 된 동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뭐 계급장을 떼겠다. 그러니까 거의 백운종군하겠다. 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선 후보였던 또는 경선 후보였던 사람이 나가서 당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함께 당을 하는 그런 좀 종속적인 어떤 관계였는데 일반적이죠. 예, 지금 이낙연 대표는 아니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그 열린 공간으로 함께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자 원칙과 상식이 그럼 함께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는 뭐 지금 예측됐던 어떤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시너지를 더 하려면 얼만큼 더 탈당을 할 것인가. 예전에 바른미래당 기억하시죠? 네. 바른미래당도 당시에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할 때 한 번에 다 나오지 않았어요. 3차 탈당까지 있었습니다. 네. 한 번 1차 탈당, 2차 탈당, 3차 탈당까지 하면서 사실 기존의 어떤 본당에 굉장히 좀 충격을 계속 줬거든요. 왜냐하면 탈당 이슈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한 몇 주 동안은. 그럼으로써 자신들한테 어떤 그런 언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 때문에 아마도 정청래 의원이든 안민석 의원이든 더 크게 지금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도 있고 뭐 새로운 선택, 뭐 한국의 희망 많습니다. 이런 제3지대가 뭐 서로 이제 뭐 빠르면 이렇게 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뭉치고 좀 넓게 보면은 같은 다른 정당의 사람들까지 모이겠다. 또 연대, 연합 키워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려 보세요, 이들이?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역 의원 5명. 이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 신당이 합쳐져서 현역 의원 5명만 되면 최소한 2월 25일 정도의 이 경상비, 그러니까 당과 관련된 경상비가 현역 의원 5명일 때 한 6억 가까이 돼요. 지원금이 나온다. 예, 지원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선거 보조금이 따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각의 그룹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현역 의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합쳤을 때 현역 의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된다 하면 또 다릅니다. 액수가. 얼마죠? 거기에 현역 그 정도 되면 약 한 10억 가까이 굉장히 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10억과 4천만 원은 굉장히 다르니까 5억 미만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역 의원 불리기가 현재 당면 목표고 그래서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현재는 따로따로 현역 의원을 모집하다가 전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된다, 5명이 된다 이런 숫자가 됐을 때 합친다. 되기 위해서 합친다라는 아마 그런 플랜이 지금 가시화될 것 같아요. 뭐 스케줄상으로 천천히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고민해야죠. 없으니까요. 예. 예. 자,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부산 그리고 경남 지역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퇴원한 이재명 대표를 또 겨냥했다고 하는데 장가 기자 이거 어떤 얘기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을 할 때요. 한 그 명시적인 공천 관련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쓰는 후보들에게만 공천권을 주겠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확정형을 받을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수당, 활동비를 모두 반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늘어지고 얼마든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할 거 다 하고 세비가 좀 많습니까? 그렇게 다 넘길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죠. 저도 정치에 오기 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진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표정이 그렇습니다. 뭐 저게 이제 국가의 근간을 좌지우지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네요. 뭐 정책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뭐 이야기하시는데요. 불체포 특권 이야기하시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그 왜 반대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가지고 가족 비리 의혹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동원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못 하시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 대표는요. 여당 대표는요. 저런 협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경제, 민생의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살릴 건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까?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 거고요. 왜 폭락하느냐? 경제위기, 민생 파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치기, 분노 이런 것들만 이야기해서는 저는 여당 대표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종걸 실장님. 네. 의원이 재판 지연을 악용하면 세수를 환수할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네. 이것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재명 대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현재 실제 사례는 있어요. 최강욱 의원입니다. 최강욱 의원 바로 인턴 문제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거의 임기 다 마치고 지금 얼마 안 남겨서 지금 이렇게 재판이 이 의원직을 지금 내려놓아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와 관련돼서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이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운하 의원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 의원은 아니지만 송철호 시장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바꾸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저는 좋은 바람직한 어떤 실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박 부원장이 빨리 그 금배지를 따라서 대표가 되거나 비대위원장이 돼서 어떻게 정말 제대로 그 정책을 펼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아마 비난하는 건 모두 다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이고요. 저보다는 잘하죠. 훨씬 잘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또 지역 일정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게 이 지역 좀 뭐 자기는 이 지역하고 어떤 인연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역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부산에 갔는데 또 특별한 인연이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과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장갈 기자, 롯데 야구까지 이제 인연을 강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곳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곳과의 연고를 꼭 언급을 해서 내 고장과 가까운 정치인, 나와 가까운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어제 저녁에는 양복이 아니라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지금 나오죠. 네. 지금 잠바를 입은 사람이 지금 조경태 의원이고요. 함께 지금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티셔츠, 한동훈 위원장이 입은 티셔츠에는
199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알고 보니까요. 부산이 연고인 롯데자이언츠 야구팀의 마지막 우승해라고 합니다. 네.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 민심을 겨냥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세심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부산 자갈치 시장 비프거리를 찾아서 부산의 명물이죠. 이 씨앗 호떡도 먹고요. 또 환호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연단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차량에서도 위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셀카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답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얘기 한번 계속 이어가는데 좀 가볍게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992 적힌 맨투맨 티셔츠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1위까지 판매 1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인기라고 할까요?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관심. 그렇습니다. 지금 1992 티셔츠가 뭐 따로 맞춤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보니까 그 1992라고 있었던 티셔츠를 선택한 것 같아요. 예. 일부러 선택한 것 같고 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프거리가요. 코로나19 이후에 텅텅 빈 거리가 됐대요. 지금 간 곳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어마어마한 어떤 인파가 당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후문이 지금 들리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어떤 일정 자체가 점점 점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호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 행보 중에 가장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연착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법조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통과 의례로서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그 이야기 속에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는가?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실천력 있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점들을 사실 평가하고 있는 어떤 과정인데 일단은 부산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그 멘트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뒤에 어떤 이야기로 지금 들려오는 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안착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PK 지역 한번 지지율은 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의힘이요. 한 달 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는데 민주당은 6%포인트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한번 해석 좀 하실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으니까 좀 뭐 결집했겠죠.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의 굵직한 정치인이 가면 또 야당표가 결집하면은 지지율은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기보다는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해프닝성이나 가십성보다는 뭐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가 또는 뭐 이 산업은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이 떡볶이 먹다가 지지율 하락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가서 뭐 호떡 먹고 방어 먹고 이걸로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992 티셔츠 뭐 1등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거하고 부산 경제 살리는 거 뭐 관련이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제가 뭐 책을 냈는데요. 네. 그 특정 출판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 사회 부분 1위 올라갔어요. 인터넷이지만은 그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정치를 바라보는 근본을 그림은 만들어야 되지만은 그림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가 어떤 제조업 르네상스 문제라든가 부산 경제 살리기라든가 북한 재개발이라든가 제가 더 훨씬 많이 알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정책적으로 좀 다뤄주십사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실장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요, 1박 2일 이제 PK 지역 종횡무진하고 나서 내일 오전에 양산 통도사 방문 일정까지 잡았는데 여기가 근처가 이제 울산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여기 일정을 잡지 않아서 무슨 이유 있는 거 아니야? 김기현 전 대표 있었는데 왜 안 갔지?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박 2일까지 묵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루만 들렀다가 돌아오는 거면 부산을 갔다가 돌아와도 문제는 없는데 단지 울산이 옆에 있고 그런데 1박 2일이라면 울산도 들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전임 대표이긴 하지만 사퇴를 하지 아니하고 지역구에 열심히 지금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리니까 굉장히 불편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부산 지금 내려갔는데도 굉장히 비판적인 윤 대통령한테 비판적이고 또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던 서병수 의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김기현 대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부터 김기현 대표와 함께 사진 찍히는 장면부터 아직은 좀 굉장히 불편한 어떤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의식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 장가 기자, 다른 논란이 좀 국민의힘에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비대위원들이 뭐 구설수에 올랐다 할까요? 한 두 분 다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부터 해서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1호 인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가요. 과거 SNS에다 글을 올려서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 소송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을 때 목돈을 재산 분할로 받고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150씩 받으면 한 달에 300씩 받으며 목돈을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부동산 상승기의 블루오션이었다. 이렇게 적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40 세대의 무당파성과 분노를 이해한다면서 허구한 날 정쟁만 하는 60년대생 꿀빨러들,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온 세대가 2040 세대의 어두운 앞날에 뭘 해줬나 이렇게 적기도 했는데요. 박상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2040 세대의 절망을 표현하는 글의 의미를 좀 알아달라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상수 비대위원 계속 얘기 나오는데 계속 저희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을 국가적 기념일로 정하고 경축해온 북한. 하지만 이와 대조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 경축 행사는 전혀 열리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난 8일 그가 만 40세 생일을 맞은 올해도 관영 매체 등에서 생일 관련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이유에 대해 조명해보았는데요. 겸손한 지도자 이미지를 쌓기 위함이다. 지도자로선 어린 그의 나이 때문이다 등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일부러 함구하는 건 생모 때문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생모인 고용희는 북한 당국이 동요계층으로 분류하는 북송 제1교포 출신입니다.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연스레 생모가 거론될 수 있는 출생일을 숨긴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김정은의 증조모와 할머니를 찬양해온 것과 달리 어머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이런 가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이가 있죠. 방송인 박수홍 씨 얘기인데요. 어제는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의 10차 공판 날이었습니다. 친형 박 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는데요. 검찰은 친형 박 씨에 대해 박수홍 씨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형 박 씨는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동생을 아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정확한 판단은 재판부가 내릴 테니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